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은 나에 관한 거였습니다. 실존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나겠죠. 도플갱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문학작품 등에서는 다뤄볼 수 있는데요. 또는 다중인격, 이중인격 해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보자면은 나라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여럿인 게 아니고 나라는 게 여러 개의 나가 한 몸 속에 들어와 있다, 같이 산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철학자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동의해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의식의 그 실체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의식의 실체성을 좀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영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의식의 단일성, 칸트가 말하는 아페르셉시온이라고 하는, 내가 느끼는 이 모든 느낌은 나의 느낌이다, 그런 거야.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나의 삶이고,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죽음은 오직 나의 죽음이다라는 이 나라는 것을 지우고서는 삶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겠다. 물론 이제 뇌과학자들은 그런 나를 좀 증명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수업 시간에 뭐 주제가 아니어서 못하지만 짧게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서양에서의 이 나의 실체를 찾으려고 하는 작업은 주로 꼬기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실체라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의 실체는 그 자체로 의식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증명 불가능한 기획을 시도하는 것이고, 아마 이렇게 장담할 수는 있었겠네요. 이제까지는 증명할 수 없었다고도 생각하지만 내가 바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실체로서의 의식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야심찬 의도를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2500년의 철학 역사가 거짓이 아니라면은 정신, 의식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이죠. 그럼 이제 모든 증명은 이미 아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나라는 개념 자체를 꼬깃도로 나는 생각한다, 생각이라는 것으로 좁혀서 이렇게 전제한 서양 철학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 나의 삶이라고 할 때 그 삶은 오직 생각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감기에 걸린다든지 또는 국정농단에 갑자기 우울해지고 무기력을 느낀다든지, 또 친구의 전화 한 통화에 갑자기 밝아지는 이러한 다양한 파노라마적인 삶의 모습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감정과 또는 생각 또는 의식의 흐름만으로 나의 삶을 설명할 수는 없고, 나의 몸과 또 나의 관계, 환경, 입장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삶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다. 이걸 저는 이제 한마디로 복합 정체성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삶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절대 만만하지도 않고요. 아주 우연한 눈빛 하나, 친구의 눈빛 하나가 평생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삶이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쉬워 보이지만은 절대 쉽지 않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한없이 쉽고, 도대체 이 삶이라는 것을 설명해내기가 어려운데요.
바로 그런 다양하고 복잡하고 신비로운 이 삶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던 것이죠. 서양 철학이. 그래서 그걸 좀 저는 자만이었다. 그럼 겸손하게 우리가 본다면은 삶이라는 것은 설명이 좀 어려울 만큼 복잡한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나의 개념 자체, 나라는 개념 자체도 이런 복합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뜻내긴 되어야 된다. 새로운 뜻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찾아왔었는데, 아무튼 운이 좋게도 우리말 나라는 말에서 그런 이제 복합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어떤 짜임 틀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지난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잠깐만 오늘 뭐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나라는 것을 그 다양한 모습으로 보자면은 사람들 나라는 모습이 있고요. 친구들이 다 뭐 영화 보러 간다고 그러면 나도 그냥 묻어가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 사람들 나죠. 구별이 안 됩니다. 나의 가치관, 우리 동시대인들의 가치관, 또 어떤 경우에 제가 학생들하고 토론할 때 보면 이런 말들을 곧잘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선생님처럼 생각 안 해요. 그 요즘 청년이라는 게 자기랑 동일시된 거죠. 그러니까 나와 자기와 동일시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는 이런 이제 나의 모습이 있고요. 또는 구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걸 뭐 스스로 나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는데요. 나의 모습 중에는 뭐 제가 붙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홀로들, 더블들, 깨리들, 뭐 수많은 방식으로 나의 모습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뭐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또는 뭐 우르르족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이제 말놀이를 통해서 이제 나의 모습들을 하나 둘씩 찾아갈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부분은 사람들 나라는 것하고 스스로 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여전히 우리는 나가 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나라는 낱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제가 시도했던 것은, 이 나라는 낱말은 도대체 어떤 낱말의 짜임새를 갖고 있을까? 제 식으로 하면은 낱말의 사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슬이라는 건 고리고리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끊기면 사슬이 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디마디 이어져 나가면서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되죠. 그 낱말의 짜임새, 그 짜임새를 알면 하나의 낱말 자체가 갑자기 아주 독특한 의미를 새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낱말에 한번 짜임새를 짜봤다. 나라는 것은 보니까 나타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이고요. 이 나타에서 히읗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너 몇 살이니 할 때 제 나이는요, 나이도 나타에서 온 것이고, 오늘 날 할 때 날,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그 날도 나타에서 온 것이고, 또 나, 너, 남, 또는 뭐 뉘, 누나 이 등등 모두 나타에서 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 나타라는 낱말에 꾸러미가 대충 한국인이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나타라는 낱말은 또 사람에게만 쓰였던 말은 아니고, 그 길쌈이라고 말하는, 이제 길쌈이라고 말하는 보다 근원적인 민속학의 이런 보고들을 살펴보면, 글쎄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견우, 직녀, 실화, 그 설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신라 초기 이전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부여나 이런 때까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우리 홍산 문화라든지 흑평 문명 BC 5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7,000년 전쯤 되는 거네요. BC 5,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짠 거죠. 옷을 짠 거죠. 그럼 그때도 분명히 이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옷감, 피륙이라는 게 이제 옷감인데요. 이 옷감을 짜는 일이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짜인 것, 이것도 나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름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삼나이라 보면은 이 삼, 명주, 무명, 삼배를 낳는 일, 그죠? 봄나이, 여름나이, 또 애를 낳는 것도 낳다라고 했네요. 우리말로는 이 낳다라는 말이 목적어입니다. 타동사이죠. 무엇을 아이를 낳다, 작품을 낳다. 그럼 낳으려면은 뭐 그 안에 뭔가 집어 넣어야겠네요. 낳다와 넣다, 그럼 놓다, 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쭉 그려지시나요? 네, 그려지죠. 나라는 말은 이런 큰 그림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서양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 또는 에고, 꼬기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나라는 이제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길쌈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나의 의미를 좀 잡아냈었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결국 날실, 씨줄, 날줄, 그다음에 배틀, 사람, 또 자연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한데 아우러져서 옷감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 옷감을 낳으면 이렇게 셀 수도 있습니다. 한 필, 두 필 셀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 둘 세어갈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나라는 개념을 우리 한국에서처럼 우리 말에서처럼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학문적인 노력을 좀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맥락, 세계 속에 이미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강조했던 형태 있죠. 쪼개가지고 결국 나라고 말했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다른 것들과 공통점이 없는 오직 나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서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 철학은 처음부터 무엇이라는 물음을 근본 물음으로 택해왔다. 우리는 그런 물음을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었어요. 사람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무엇 물음은 결국 모든 것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마지막 아톰, 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 사람에 대해서도 또 나에 대해서도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 몸이나 귀나 이런 것들은 나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시스테레 또는 수브스탄즈, 수브젝트, 오브젝트 이런 방식으로 밑바탕에 놓인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학문의 방향이 맞춰져 왔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레스포기탄스라는 거였습니다. 생각하는 것.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뭐 인식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 수업들을 많이 듣고 계시니까 인식론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지식론이죠. 지식이 무엇이냐. 제 식으로 하면은 알미 무엇인가를 묻는 학문입니다. 안다는 게 뭐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이제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을 못 해왔습니다. 안다는 것하고 암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미라는 것은 종이 위에 쓰일 수가 있어요. 또는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증명이나 실험도 가능한 것이죠.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알미죠. 그 알미 가능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인 또는 시그널, 물리적 실체가 필요합니다. 이 물리적 실체 가운데 하나가 뇌일 수도 있고요. 컴퓨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저장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다는 것은 행위입니다. 발생하는 것이죠. 시간적이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 둘을 철저히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이 이미 부르보듯 뻔한데요. 레스코기탄스 할 때 생각하기라는 것은 행위입니다. 사건이죠.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펼쳐졌다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 하면 생각함의 능력에 의해서 규정된 어떤 것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사물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직 사람만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생각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는 글쎄요, 뱀장어는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뱀장어도 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차원에서 뱀장어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네요. 생각한다는 게 뭘 의미하죠? 이걸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쉽게 정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결합이다. 주어와 수어를 결합하는 것이다. 그럼 문장으로 이해가 된 거네요.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나는 구현상이다. 이게 생각한 건가요? 주어와 어떤 수어를 결합을 했는데 이 컵은 빨갛다.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한 것이다. 전부 결합이죠. 물론 이걸 칸트까지도 쭉 이어져 왔습니다. 칸트는 문장으로서의 결합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의식의 활동으로서의 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이라고 하는 제1 속성이라는 거하고 연장성이니 크기니 이런 거하고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딱딱한 부드러움 또는 색깔이라고 하는 제2 성질하고를 결합시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불변하는 것과 또는 변할 수 있는 것을 결합하는 능력이다. 판단 능력이다. 또는 이것을 인식 능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네요. 근데 저는 이 규정은 생각하는 것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어떤 능력 가운데 결합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생각은 떠올리는 겁니다. 떠올리는 건 결합하는 건 아니야. 엄마 생각, 엄마 얼굴 떠올릴 수 있죠. 또 생각한다는 건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또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물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기도 하죠. 이 문을 어떻게 따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이라는 의미의 생각은 학문적인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아주 특화된 의미의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 일반을 담을 수는 없는 거죠. 생각 속엔 상상도 들어가 있고 환상도 들어가 있고 공상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생각들도 있고 또 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의 폭을, 너비를, 깊이를 너무나 좁혀놨어요. 알고 싶은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하품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걷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고. 자, 그럼 또 너무 넓혀놨어요. 하품이 생각하는 겁니까? 졸리는 것도 생각하는 거고 자는 것도 생각하는 건가요? 생각이라는 건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의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들도 있지만은 그 저절로 이루어지는 생각들은 아마 뇌의 활동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테고, 그 뇌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자각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의 깨달음이죠.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건 잠들어 있다의 반대말이네요. 깨어있는 것은 열려있는 겁니다. 어떤 것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내가 듣고 보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깨어있음과 깨달음과 그리고 떠올름과 그리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결합이라는 이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갖춰서 생각이라는 이 개념의 너비를 너무나 좁혀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잘못된 길의 그 원인은, 근본 원인은 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음을 해체하고, 이 물음은 좀 해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학에서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명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 물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찾으려고 했던 건 바로 에고라는 것이었다. 이 에고에 대한 첫 번째 반란은 프로이트로부터 비롯이 됐는데요. 프로이트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리비도다. 제가 이걸 꼴림이라고 새로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리비도라는 것은 성적 욕망, 충동 이런 뜻입니다. 구스타프 칼 융은 이것을 에너지라고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너지라는 건 에르곤, 어떤 작품, 형태, 일을 만들어 나가는 힘. 그러니까 리비도는 일종의 힘이라고 봤는데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는 힘. 거기에 산도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 그것도 에너지일 테고요. 전기도 에너지입니다. 전기도 불을 밝히고 또는 어떤 공장에 기계들을 돌리고 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실행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힘은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저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말 자체는 그런 운동하는 것, 작품화된 것, 구체화된 것, 저는 이제 구체를 몸 갖춘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에너지란 낱말의 의미이네요.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의자라는 것이 하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의자 안에 그걸 의자에게 만들어주는 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 안에도 어떤 힘이 들어있는 것이고, 근데 사람은 고체처럼 굳어있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힘이 고체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유지시켜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움직이게 해주는, 살아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힘에 대한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비비드, 또는 애니멀 할 때 이제 아니무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아니무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이제 생명체 안에서 그 생명 활동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니까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욕망 또는 충동에 의해서 이끌려서 삶을 살아나가더라. 그리고 이 성적 충동이나 욕망이 거세되면 사람은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거나 또는 이 리비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정신분열증, 히스테리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더라. 그래서 이 리비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건전하고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학문,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에고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도 결국 무엇이라는 물음에 이제 사로잡힌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나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꼬치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 버리고 나라는 말로 실존 철학을 정초할 수 있겠다. 실존을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섬이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바깥에 누가 나가서느냐? 에고가 나가서는 것도 아니고 리비도가 나가서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나가서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삶의 그 바깥으로 나가설 때 무대 이론을 좀 끌고 들어온다면은 다양한 나의 모습으로 나가서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나의 모습으로 나가섭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뭐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리비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Dangerous Method라는 영화를 잠깐 보여드렸었고요. 자, 이래서 나의 이제 모습들을 뭐 수십 가지로 쭉 열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분석을 찾아낸 건 한 60가지쯤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한 나의 모습들을 쭉 분류를 했더니 무슨 무한대로 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무한대로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크게 둘로 한번 나눠봤어요. 부정적인 나의 모습하고 긍정적인 나의 모습. 저는 철학도 어떤 삶의 위안이 좀 필요하다고, 삶의 위안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삶의 어떤 지혜, 삶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양 철학이 이제까지 갑자기 진리에 대한 증명, 특히 이제 데카르트 이후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진리에 대한 증명이라는 강박에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진리를 무시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은 요즘 누가 진리를 증명하나요? 주로 과학자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철학자들이 과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은 철학자라고 불릴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철학자들은 이런 오늘날 발견되고 있는 새로운 진리들, 그리고 옛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오래된 진리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삶의 어떤 지혜라고 말하는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그 슬기를 밝히고 맑히는 이런 일 쪽으로 방향을 좀 수정해야겠다. 그러면 나의 모습에도 이렇게 두 갈래가 있는 것이고, 이 둘로 나누는 건 인위적인 겁니다. 자의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둘로 가르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요. 결국 철학에서 가장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바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수많은 나의 모습들을 다 검토한 뒤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럼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이런 거야.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런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손석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아니 그냥 어용 기자가 되고 싶진 않아. 결단인 거죠. 그때 이제 결단의 주요한 기준이 바로 자기 판단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스스로 이것을 회복했을 때 또는 깨달았을 때 보통 그때 우리에게는 자유로움이 주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외대로 갈 것이냐 서울대로 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서울대 넣었는데 떨어졌지. 그래서 인생의 어떤 쓴맛을 보고 방황을 하다가 아니야, 외대도 괜찮아, 외대로 갈래 결단하는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저도 학부 다닐 때 F를 아주 많이 받았는데 F 받았을 때 자유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의외적이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자유를 이제 느낄 때가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패한 나를 어떡하겠어요? 내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내가 딱 받아들였을 때, 체념했을 때, 불교로서의 체념, 불교 낱말인 체념은 깨달음이란 낱말과 같은 겁니다. 나란 놈이 버러지 같은 놈이구나. F도 싸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그 유한성을 철저히 인정하고 거기서 새 출발? 이게 뭐 하늘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냥 F 받은 거지.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결단, 이러한 이제 모든 것을 흔쾌히 나의 삶으로 받아들였을 때 바로 스스로의 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결단의 순간. 이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아마 여러분 이제 결혼을 결심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한 번 이미 겪으신 거죠. 입학 때 한 번 겪었을 테고, 뭐 취업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은 쭉 하나의 일관된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단의 순간들을 맞이하지 않을 테고요. 하지만 이제 결혼은 그렇지 않죠. 결혼은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스스로 나아가지고도 가끔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나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참다운이라고 좀 덧붙여 놓으시면 좋을 거야. 참다운 나. 참이란 말은 비어있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빔. 그러면 그릇이 있고요. 그 그릇의 내용물이 안에 든 게 하나도 없으면 텅 빈 것이고 그게 차츰 채워 올라가서 가득 찰 수 있는 거죠. 그 참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참다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빈 껍데기인데 여기에다 뭘 담아낼까요? 뭐 이런 이제 열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비유로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건 시간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또는 날마다 또는 때때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거죠. 근데 채워도 자꾸만 새 나가죠. 내가 뭔가 그 성취를 이뤘는데 하루 지나면 사라지고 또 하루 지나면 사라지고 저도 이러한 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좌절했던 부분이 이제 그 망각과의 싸움이었어요. 분명히 어제 엄청 깨달음을 이제 얻었고 많은 지식을 가득 채워놨는데 2, 3일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다고 매번 뭐 새로 적어놨던 걸 계속 반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답다라는 것은 채워나간다는 거하고 같은 말인데 문제는 채우면 채울수록 또 자꾸만 새 나가고 비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제로섬 같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다 보면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내용물보다도 그릇 자체가 바뀌는 일이 변합니다. 틀이 바뀌어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요. 세계관이 바뀌어 있고요. 나의 외모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 사람 됨됨이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달았죠. 아하, 이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이 무한한 욕망이 나를 좌절시킨 것이고 사실 지식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런 알을 하나 둘씩 깨달아 나가면서 내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구나. 그릇을 빚는 것이었지 그 그릇만 빚어내면은
뭐 물을 뭐 마음대로 퍼담을 수 있는 거죠. 물, 또는 포도주, 술 등등. 그래서 참다운 나의 진짜 이제 그 모습은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나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서양에서 낭만주의, 로만티즘이 추구했던 그런 authenticity, sincerity라고 하는 진정성,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성실할지어다 라는 번역이 좀 어렵긴 한데요. sincerity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실성이라고 또 많이 번역을 해왔습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죠. 신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또는 자기 자신에게 속이지 말라. 그런데 속이지 않았어도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낭만주의자들이 이걸 반대하고 나옵니다. 속이지 말라고 무엇을? 너 자신을. 그럼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겠네요. 근데 내 자신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뭐 그 안에 수많은 충동들이 있는 거예요. 환상도 있고 상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진정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회적인 기재, 사회화라는 과정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낭만주의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법, 이걸 이제 진정성 개념으로 바꿔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센티시티라는 것은 숨기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 라는 것까지 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또 한 단계 더 밀고 나아가서 이런 나의 참다운 모습을 빚어내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또 이 나의 모습 속에 긍정적인 모습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는 스승이라는 것은 뭐 홀로 서 있는 자 이런 뜻인데, 그렇게 홀로서기 또는 불교에서도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또는 무소의 뿔처럼 뭐 혼자서 가라 등등 이 홀로라는 개념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죠. 언제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삶, 또는 요즘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구호가 있다면 모두에게 좋은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이지 나에게만 좋은 삶, 이런 그 이제 이념은 우리가 버릴 때가 됐다. 함께 나아라는 개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함께 나아라는 개념은 함께 서울이라는 것의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깨어있는 나, 잠들어 있지 않는 나, 깨어있는 나. 소크라테스를 떠올리시면 아시죠? 등에로서의 나, 이 세상을 깨우는 나네요. 그러면 진리를 부르짖으면서 모든 거짓을 깨트리고 맞서 싸우는 자, 올바름을 추구하는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등등 현실 속의 나, 아름다운 나, 결국 모든 이제 삶의 방향은 뭐 헤겔이든 쉘링이든 이런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이런 거죠. 공자도 마찬가지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미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조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너와 또 자연과 인간, 이 모두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 전체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다. 그럼 죽음도 아름다워야 되고 삶도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긍정적 갈래의 이제 나이다, 단계가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거 반대되는 것들은 이제 뭐 부정적 갈래로서의 나의 모습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는 나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이제 깨닫고 나면은 점점 부정으로부터 긍정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우리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뜻을 찾아왔었는데 정체불명이었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우리라는 말을 하루에 100번 이상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라는 말은 끝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낱말의 뜻을 정확히 매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김종호라는 분의 연구를 좀 알게 되면서 하나의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막연히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화된 증명된 어떤 그 글을 만나면 비로소 그 애매하고 또 두루뭉술했던 모든 것들이 명료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알, 얼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을 시켰네요. 우리 얼굴 할 때 그 얼이 바로 여기 나오는 얼이고요. 달걀 할 때 달개 알, 그 알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라는 낱말도 보니까 구리, 굴, 울, 성, 축사, 취락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제 낱말의 어떤 사슬을 이루고 있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낱말은 굴입니다. 굴에서 기억이 떨어져 나가면 우울이 되죠. 우울이 이제 연음이 되면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굴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우리라는 이 낱말의 뜻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어원적으로 보면 뭐 제가 재밌게 읽은 부분은 요 논문 내용이 나오는데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에요. 고는 한자로 높다는 뜻입니다. 고, 높을 고자. 근데 구려가 이제 고려, 구려 다 있잖아요. 고려, 구려. 근데 이 고려, 구려 이 낱말의 뜻은 잘 모르겠네요. 높은 구려? 근데 이제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결국 구려라는 말은 쭉 찾아가 보니까 성이란 뜻이더라. 성. 그리고 굴이라는 말의 다른 형태다. 그럼 높은 성이란 뜻이네요. 그리고 이제 안시성을 떠올려 이제 봤는데 안시성은 평지에 있을까요? 높은 곳에 있을까요? 뭐 이런. 근데 고구려 성들은 다들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거야. 고구려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기도 했지만은 높은 곳에다 성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트인 곳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했고 적을 맞아 싸울 때는 평지로 나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야만 됐고 기마 민족이었던 거죠. 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선비족과 구분하는 건데요. 선비족은 그 선비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글 쓰는 글쟁이 선비가 아니고요. 도끼를 든 놈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선비족들은 도끼를 들고 전쟁을 했던 거죠. 반면에 우리 그 이제 동이족 할 때 동쪽의 이족이죠. 이라는 거는 큰 활을 들고 다니는 놈들이란 뜻입니다. 큰 활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걸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비는 도끼 들고 다니고 이는 활을 들고 다니네요. 근데 활을 들고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서 활을 쏘겠네요. 이런 아주 단순해 보이는 하나의 낱말들이 서로 연결을 되면서 고구려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높은 산성에서 마을을, 국가를 이루고 말을 타고 또 들판에서 주로 활을 쏘고 살았고 선비족들은 숲속에 살았던 것이죠. 숲속에서는 활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끼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그 이제 이 어원과 또 민속사라는 거하고 잘 한데 아우르면 아주 재미난 흥미로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마을과 같은 개념이었네요. 또는 우리라는 것은 마을살이, 마을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서로 더불어 모른 척하지 않고 이웃처럼 가족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라고 썼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라는 낱말을 너하고 나하고 구분되지 않을 때,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가리킬 때 우리라고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낱말이네요. 우리라는 낱말은 우리 마누라에서 우리 정대현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마누라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낱말은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우리 학교. 외대는 우리 학교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너와 내가 함께 다니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너도 주인, 나도 주인, 이런 뜻인데 우리 마누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이건 다 이해가 되는데 아니 가장 배타성을 갖고 있는 우리 마누라에 대해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게 패러독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쓸 수 없는 데서 가장 친근하게 쓰는 말이거든요.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마누라는 다른 남자와 나눌 수 없는 가장 배타적인 나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다가 가장 가깝다는 의미로 우리란 낱말을 써버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뭔가 분석이 필요해 보여서 이제 아무튼 디렉토 아무튼 여러 이제 어려운 이제 영미 철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셨는데 재미있긴 했었어요. 그때 그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우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쓴 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찾아보면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오늘날은 비유죠. 일부 일처제니까. 하지만 과연 고대에도 비유였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는 것이죠. 집단혼입니다. 남자 여럿, 여자 여럿이 함께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야.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남자가 여럿인데 전부 남편이고 여자도 여럿인데 전부 마누라야. 그러니까 그 전체와 아무하구나 잠자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정말 우리 모두의 아이들인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에도 내 마누라는 없는 거고 우리 마누라가 있는 거고 남편에도 그렇습니다. 이 집단혼이라는 건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이라고, 우리 아이라고 분명히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부계혈통, 부권이라는 것이 강화되면서 남자는 한 명, 마누라는 여러 명, 이런 식으로 남성 중심의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 오다가 일부 일처제가 되면서 결국은 우리 마누라라는 말은 이상한 낱말이 된 것이죠. 하지만 꼭 비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우리란 낱말을 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면은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을 구분하는 경계짓기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아주 철저히 안과 밖을 가르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전부 남들, 그들, 저들이죠. 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지고 그들은 적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렇게 폐쇄적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울타리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가족이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도둑놈들인 거죠. 성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적군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라는 것은 가까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건 뭐냐? 모른 척 할 수 없는 사이. 우리가 남이가 할 때 서로 가깝다는 것을 고백하고 가까움을 인정하면서 가까움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라고 노래를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아빠가 축 처져 들어왔는데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아빠가 갑자기 저놈이 내 아들을 만나. 응? 이런 이제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서로 모른 척 할 수 없는 가까움의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쓰고 싶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 번째인데요. 공동 운명체이다. 우리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도덕적인 책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녀 사이에도 우리가 되면은 운명을 같이 하는 도덕적인 책임, 의무를 떠맡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유대와 결속, 또 공동체로서의 사명, 그리고 하나의 방향, 이념을 공유하고 충실할 것. 이 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한데 모으고 온 힘과 마음을 쏟는 이 충, 이것을 바로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갖고 있다. 그럼 우리 말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네요. 우리 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바로 내가 충성해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 학교 그러면은 한국 외대라고 말할 때하고 우리 학교라고 말할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학교라고 말할 때는 그 학교에 내가 충성하겠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그 학교의 운명과 내가 공동 운명체로 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그럴 때는 목숨을 바쳐서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는 SNS를 통해 가지고 나라는 것이 곧바로 우리 나라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가 스스로 나 같은 또는 이제 홀로나 이런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분리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서로 다른 나들이 SNS를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그물 짓기, 그물 짜기, 그물로 다 얽혀 있죠. 그물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나는 그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 에고라는 말 속에서 놓쳐버린 그런 현실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좀 심리학을 좀 문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도 제가 한 30분 정도 더 강의하고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 사피엔 워프 가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뭐 헤르더라든지 뭐 그 언어에 관한 이론들이 좀 있었죠. 서시르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언어 이론들은 주로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독립된 실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문화 언어학이라는 것이, 문화 심리학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은 동양 사람들 연구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문화라는 건 서로 다른 문화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초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보통 동서 비교 문화는 문화 비교 연구는 주로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그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 2000년대 이후 특히 2005년 이후에 가면은 한국에서 많은 이제 유능한 학생들이 미국 대학원으로 많이 진학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2005년 이후부터는 미국의 교수들이 한국 학생들하고 많이 공동 연구를 해. 그래가지고 이 문화 비교 연구의 흐름을 보면은 일본이 주축을 이루다가 2005년 이후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한국이 상당히 동서 문화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최근에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개해드릴 예도 주로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는 예입니다.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다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주로 일본 말을 쓰다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다투게 되면은 갑자기 영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일본어를 하고 며느리는 자꾸 영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언어 주도권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꾸 일본어로 얘기하자고 그러고 며느리는 일본어로 하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에 있는 일본인 가정에서는 며느리 중심으로 가정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미국에 살던 며느리도 일본으로 가면요, 영어로 시어머니하고 대화를 못해요. 일본어로 해야 되고, 그러면 똑같은 가정인데 의사결정의 결론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중심으로. 미국으로 오면은 며느리 중심으로. 이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언어가 미치는 문화에 언어가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피엔 워프는 좀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어가 문화 심리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결정적이다라는 말에는 유보, 제한을 좀 가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격 대명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주격 대명사인 경우에 이제 한국의 경우 이제 일상적인 한국말 경우에는 밥 먹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주어가 빠지죠. 주격 되면 다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을 수 있네.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을 때 있죠. 윗사람이, 그죠? 근데 친구끼리 뭐라고 보통 묻나요? 먹었어? 넌 밥 먹었어? 점심 먹었어? 이렇게 주어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주어가 빠지는 주격이 탈락할 수 있는, 주격 탈락이 가능한, 또는 이런 대명사, 주격 대명사들이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언어권이 있고, 탈락하면 아주 부자유스러운 그런 언어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일본어 같은 경우와 한국어 아주 유사하죠, 그죠? 일본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주격 대명사는 이제 영어 같은 건 탈락이 안 되고 일본어 같은 건 탈락이 잘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주어 중심이 될 수 없는 관계 중심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격이 탈락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이런 개인 중심 또는 이제 자기 중심이라는 강한 개인주의가 드러나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맥락 중심, 관계 중심의 문화가 강화되더라. 그리고 똑같이 주격 대명사가 탈락되기 어려운 문화권에서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어휘 수들이 이제 탈락 가능한 문화보다 훨씬 많더라. 그리고 친족 관계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친족 관계에서는 탈락이 불가능한 쪽은 친족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적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의식이 약했던 것이죠. 반면에 주격이 탈락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거꾸로 우리 관계가, 그러니까 친족이죠. 친족에 관한 호칭들이 많이 발달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들입니다. 그다음에 수동 능동, 이것도 중요한 이제 하나의 틀이 됐는데요. 우리말의 경우에 수동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수동 능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주격 대명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큰 차이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물들이 주어 자리에 쉽게 온다는 겁니다. 수동태인 경우에. 그러면 사물들을 주어로 삼는다는 것은 이 세계의 이의 축, 이 중심을 사람과 사물을 동등하게 봤다는 거죠. 반면에 수동태가 좀 어려운 그런 언어 문화권에 있는 경우는 사물이 주어가 되기 어려워서 결국은 인간 중심의 이런 어떤 문화를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이 언어의 이제 짜임새, 문장 구조를 말하는 건데, 신텍스. 이 경우에는 SVO냐, SOV냐, 이런 구분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먼저 나오고 탈락이 안 되죠. 이런 경우. 주어가 탈락이 안 되고 곧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주어와 동사의 관계는, 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사는 주어에 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SVO 형태의 언어들은 모두 다 주어 중심의 어떤 문장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는 거기에 변인으로서 종속 변수로 딸려오게 됩니다. 반면에 SOV 형태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면은, 우리말 같은 경우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나 너를 주어냐 목적어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저는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영어의 문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 너 사랑해 할 때 나를 주어라고 말하고 너를 목적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구분이 좀 안 맞아 보여요. 저는 그냥 마디라고 일단 써볼 텐데요. 나 너라는 것은 일종의 마디이고, 그 둘은 하나의 매듭을 이루고 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안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 너 사랑해 할 때 나 너는 동급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I love you 할 때 I와 you는 동급이 아닙니다. you는 love의 그냥 목적어인 것이 딸리는 것이죠. I는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you는 객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 너 사랑해 할 때 나 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동급인 관계죠. 동등한 관계로 하나의 매듭으로 묶인 겁니다. 반면에 사랑해는 나 너라는 이 매듭을 풀어내 준 겁니다.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너는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풀어내주는 것이지, 이 관계를 명료화하게 되면 는를 이런 토씨를 붙여야 되는 거죠. 토씨를 빼도 말이 되니까, 아하, 이거는 토씨를 붙인 것은 명료화를 위한 것이고 근본적인 건 아니었군요. 그러면 동사라고 말하기보다는 프리시라고 말하는 것이 좀 적합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은, 수동태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마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고,
사피에안 워프는 이것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반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도 아주 재미난 연구인데요. 경제 발전과 개인주의화의 정도를 뭘로 표현하고 싶었냐면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이제 변이를 찾는 게 중요한데 여기 no pronoun drop이라고 그랬죠, 그죠? 주격 대명사가 탈락이 안 되는 경우와 탈락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나눴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나 이런 명사가 주격 대명사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 경제 발전이 쭉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급속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개인주의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 중심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주어를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은 관계 중심이라는 것이고요. 주어를 탈락시킬 수 없다는 것은 주격 대명사를 탈락시킬 수 없다는 것은 에고 중심, 개인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좀 이해가 되시죠?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 탈락이 되는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반면에 탈락이 안 되는 쪽에서는 반대로 설명했네요, 제가 지금. 탈락이 안 되는 쪽에서는 개인주의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반면에 탈락이 되는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화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경제 발전과 개인주의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는 없고 오히려 이런 주격 대명사 언어와 개인주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이제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로 개인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하면은 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개인, 개자가 지시사예요.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할 때 그냥 저기 있는 사람 가리키기 위해서 개인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인디비주얼의 번역어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럼 인디비주얼은 나눌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나눌 수 없는 것, 아톰이란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스올 아톰은 우리가 원자라고 번역을 했죠.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정어입니다. 원자란 뜻이 아니고 토메이는 나누다 뜻이죠. 나눌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물질이라는 거, 이건 나눌 수 있는 거네요. 그릇은 깰 수 있죠.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눌 수 없는 건 뭐죠? 정신을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나눌 수 없는 건 하나뿐인 거죠.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플라톤이 썼던 유명한 영혼 불멸에 대한 증명 방식이었습니다. 물질은 나눌 수 있는, 끊임없이 나눠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 개인 거죠. 반면에 영혼은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인 것이고 오직 하나이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고 봤어요. 그 영혼이 불멸한다고 본 거죠. 요 사상을 그냥 인디비주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가운데 팔다리 이런 거 쪼개고 부러질 수 있는데 정신, 영혼 이것은 나눌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권리의 주체가 바로 이 영혼에 있다고 선언한 거죠. 이 개인주의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곧 서양의 근대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권리의 주체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모든 권리의 주체, 모든 권리, 배타적 소유권을 갖는 게 과연 누굴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영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개인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그 의도가 다 왜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눔이라고 제가 번역을 새로 했는데요. 못 나눔이 나눌 수 없는 것은 결국 권력 개념이고 정치 개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어보다는 이런 권력의 민주화라는 것이 개인주의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어 문제는 아니야. 그럼 옛날에는 왜 로마 시대는 그러면 풍요로운 시대가 왜 없었어요? 아테네는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아테네는 제국이었잖아요. 그 풍요로운 아테네, 왜 공동체주의가 그렇게 발달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언어보다는 이런 문제들은 권력의 문제 또는 정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재미있는 분석이었지만 그냥 참조사항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해를 했고요. 최근에 오면 이제 2006년, 2005년 넘어가면은 갑자기 그 아시아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되는데요. 이거는 한국의 많은 뛰어난 학생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등 이런 유명한 대학들의 대학원 과정에 진학을 하면서 그 교수들이 한국 학생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재미난 거는 요 두 가지 낱말은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영어로 쓰는 경우와 한국 우리말로 쓰는 경우, 또 일본말도 가능합니다. 중국어는 그 영어와 유사합니다. 두 가지를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이 구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구분인데요. 대상화 표현을 주로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맥락 표현을 주로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유형을 둘로 나누는 건데요. 대상화 중심의 그 언어와 맥락 중심의 언어, 그래서 대상화 지수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중심의 언어냐, 쉽게 얘기하면은 동사 중심의 언어냐. 한국말은 명사 중심입니까? 동사 중심입니까? 한국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동사 중심입니다. 동사만 가지고도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죠. 할까? 갈까? 가자? 먹자? 동사만 가지고 모든 소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명료해지려면 주어도 들어가야 되고 목적어 다 들어가야 되지만은 기본적인 특성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명사 중심이냐 또는 동사 중심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독일어를 좀 아신다면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는 동사도 다 명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동사 자체를 가지고 와서 명사로 만들어 버릴 정도죠. 아주 강력하게 대상화 또는 명사화에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제 영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말로는 명사를 만들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명사를 만들 때는 한자를 쓰게 되는 거죠. 달리기 명사가 됐죠. 달리기. 저는 요즘 이제 우리말로 이 명사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악이란 낱말이 있으면 이 악이란 낱말을 어떻게 명사화할까요? 아니, 우리말 이제 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한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말로는 악을 표현했던 동사가 있으면 되겠네요. 우린 동사 중심이고, 이제 중국 한자는 명사 중심이니까, 우리식으로 이걸 바꿔놓으려면은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악의 동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동사가 안 나타나. 근데 어쨌든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딱 한 가지 관형사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몹쓸. 몹쓸만 나오고 동사가 없어. 어쨌든 동사만 만들어지면 명사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몹쓸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걸 그냥 동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몹쓰다. 억지로 부린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몹쓰다 해도 이걸 명사로 만들면 몹쓸 이렇게 되잖아요. 몹쓸. 이게 명사 느낌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가 언어학의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고대 그리스의 중간태라는 개념을 좀 많이 활용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말의 동사와 형용사라고 분류되는 것들을 새로운 종류의 추상명사로 만드는 방법을 하나 고안을 해냈습니다. 제 얘기 핵심은 뭐냐면 우리말은 철저히 동사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 이제 서양의 언어들 영어,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전부 다 명사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동사가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동사 중심의 언어권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좀 명사라고 보고 명사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간다면 우리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언어와 이제 이 문화와의 연결성이 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관계 중심, 맥락 중심, 동사 중심, 상태 중심 이러한 심리와 세계관을 갖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 두루뭉술한 세계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쪽 저쪽 뭔가 딱 부러지는 세계관이 아니고 명사는 첨이잖아요. 딱 잘라서 쪼개내야 됩니다. 분리해내야 되죠. 동사는 그렇지 않고 시간적입니다. 이어지는 거죠. 연속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구분이 분명히 있다. 결론을 보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호주인들은 동양인으로 분류가 됐지만 그건 지리적인 것이고 언어적으로 봤을 때 호주인과 한국인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맥락화냐 대상화냐 이거에 따라서 동서양을 아주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 이건 분명히 삶의 차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문화의 차이, 심리의 차이, 삶의 차이, 철학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건 사소한 내용들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예를 좀 만들어 봤는데 잠깐 이게 빠졌냐? 네, 요걸 먼저 보시겠어요? 우리말과 이제 잉글리시를 보면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잘 주무셨어요? 근데 영어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굿모닝이죠. 형용사 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동사로 표현되지만 이게 이제 명사화, 대상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등등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어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죠? 네. 커피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커피 좀 더 드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커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이런 의미로 우리말 쓰시는 분 있어요? 커피 좀 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아주 어색한 표현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거 보면 우리말과 잉글리시는 굿잡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이제 언어 차이가 있고 이 언어의 차이는 분명히 심리, 생각 또는 문화, 철학의 차이를 낳았다. 그래서 동사 편향이냐 명사 편향이냐. 여러분이 들레주 읽어보시면 들레주가 끊임없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동사 편향으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까지 왔던 명사 편향, 실체 중심적 편향 이런 것들을 동사 편향, 관계 편향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건 그냥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가져온 건데요. 한번 그림을 보시고 이 얼음산인데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 얼음산 자체는 바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 자신.
그리고 바다는 사회 또는 어떤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얼음산이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 또는 소사이어티, 동아리, 공동체 안에서 얼만큼 드러내고 있는가. 뭐 예를 하나 드리고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회사 가면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하고 뭐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을 경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비교한 거니까 회사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실제 나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걸 묻는 거야. 소셜 퍼슨하고 본디의 나, 오센틱 퍼슨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지위, 나의 외모 또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이런 것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는지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 소셜 퍼슨이라는 거하고 실제 나의 모습하고 일치가 되는 정도를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만큼 드러나 있냐. 많이 드러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라면은 사회적인 나와 제가 이제 사회를 모아리라고 하죠. 모여사리의 동아리, 모아리라고 하는데 모아리 나하고 실제 나하고 내가 생각한 나의 진짜 모습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바로 맨 끝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모아리 나하고 실제 나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당신, 내 동료가 파악한, 알고 있는 나는 실제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걸 한번 쭉 훑어보시고 어디쯤에 속하는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나의 모습은 어느 쯤에서 드러나고 있을까요? 자, 보셨죠? 네, 쭉 판단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번호를 제가 인위로 매겼습니다. 이거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매긴 겁니다. 이렇게 매겨가지고 이제 한국의 경우 파란색, 노란색, 미국의 경우 미국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면 회사에서 드러난 나의 모습이 곧 나다 라고 보는 미국인은 한 명도 없었는데 한국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너 누구냐? 그러면 외대 학생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반면에 미국 학생들에게 하버드생에게 너 누구냐? 그러면 하버드생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뭐 컴퓨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로 속하고 있나요? 많은 한국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 그 가운데 7번이 아주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중간 가는 거죠. 반면에 미국 사람들의 입장을 보니까 소셜 퍼슨이라는 것은 실제 나하고는 다르다.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죠? 실제 나의 모습은 사회적인 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고 있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이지만 뒤에 제가 영화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좀 재밌을 겁니다. 우리라는 말은 이제 계속 나와 우리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는 우리 나예요. 그냥 나만 홀로 나가 아니고 우리 나인데 서양에서 서양 철학에서 끊임없이 실존 철학도 마찬가지고 홀로 나만을 추구해왔고 에고만을 추구해왔다고 제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를 이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심리학에서 보니까 최상진이라는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하고도 아주 뭐 가까운 분이셨어요. 문화심리학을 뭐 같이 개척하시고 하신 분인데, 자, 우리라는 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이라는 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주고받는 마음입니다. 한은 막히고 끊긴 마음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상대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건 한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것은 막힌 마음이야. 주고받지 못하는 마음. 반면에 정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마음입니다. 잘 통하는 경우네요. 우리끼리 잘 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다. 친밀감, 가깝고 편안하다. 잘 돌아간다. 마음이 놓인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할 때는 마음의 문제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깝고 마음이 잘 통하고 의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의 개념은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강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보통 이제 협력을 해야 될 때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노사가 만나가지고 이때는 하나는 아니지만 자, 우리 이 문제를 협력해서 잘 풀어갑시다. 이런 뜻으로 쓴다는 거죠. 협동의 의미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 저들과 대비되는 안팎을 구분하는 경계짓기 개념으로서의 우리로 또 쓴다는 겁니다. 자, 우리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구속감을 느낀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느낄까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최 선생님께서 연구를 하신 건데, 한국 사람들의 경우 우리라는 말을 쓰면 이렇게 구속감을 많이 느낀답니다. 43%. 그리고 불편을 감내할 수 있다. 어쨌든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상당한 자기 정체성,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구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국가, 우리의 실체라고 말하는 이 국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열리네. 이런. 자, 변호인이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검사장님하고 통화했다. 흔히 말하는 공안사건, 깔끔하게 끝냅시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분야가 재판장에서 만나는 재판하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독해 모임을 한 학생들을 끌어다가 이적단체로 몰아세우고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게 한 다음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한 변호인이 맞서 싸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지금 변호사는 그 부동산 중개 이쪽으로 돈을 번 변호사입니다. 빨리 뭐 변호해? 아, 너 진짜 있어? 누군지 얘기하면은 나도 더 신경 써줄게. 네, 사법권을 자기 개인 소유물로 보고 있는 입장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재판장 풍경이고요. 우리 요즘 얘기하는 이제 그 민협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안 사건에서 이제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죄 뭐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피고인들을 도와주는 이제 변론을 해주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 여러분 때 이러한 법정에 자주 간 적이 있는데요. 속전속결로 이루어집니다. 뭐 증인 신문 여기 나오는 변호인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자세한 이런 그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속전속결로 합니다. 재판을 안 시작했으니까 제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만약 합당한 이의 제기가 아니면은 변호인이 재판 진행 방해했다는 사실 기억할 겁니다. 형사소송법 280조를 보면 공판장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포승 측과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3항을 보면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봐요. 그 북부법 사건 헌법 제26조 4항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은 오로지 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증거 위에서만 해야 됩니다. 재판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떤 법정 관행도 본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그걸 가리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이 양심 있는 변호인 한 명이 재판의 흐름을 좀 바꿔놓고 있습니다. 다들 껄끄러워하고 있죠.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공소사실 진술하세요. 재판인데 1981년 3월 8일 이래 피고 박진호 구인은 일명 중원책 읽기 모임이라는 독서 모임을 가져간 불법 회동을 총 13차례 가졌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 모임의 정체는 불온서적을 돌려읽고 반전 의무를 포섭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선전문을 작성하는 등 불법 이적 단체였으며 국회 통일장선 전선에 따라 소위 결정적 시기를 준비해서 비밀 간첩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간첩, 그에 대해 피고 박진호의 모든 국가전복. 자필 진술서에 그 모든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 오직 하나뿐인 증거, 자필 진술서입니다. 원론은 해방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된 것입니다. 우리 남한도 그러한 길을 밟아야 합니다. 작품의 목표는 파쇼 정권 타도이지만 장차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민족 해방에 이에 본 자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네, 자술서가 증거 능력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고문에 의한 자술은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자술서 직접 작성한 거 맞죠? 그 자술서는 강요와 폭행으로 관계된 나한테 안 물었어? 지금 피고인한테 묻잖아. 피고 예 아니오라면 대답해. 이 자술서 썼다 예 안 썼다 아니오. 예. 쓰기는 했는데. 자술서의 지장도 본인이 직접 날이하는 거 맞지? 예 아니오. 네, 이런 걸 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증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주십시오. 내외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엄태남입니다. 내외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주어문은 뭡니까? 불온서적 감정입니다. 이해치가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은 공산주의자이자 역사가인 이해치가가 저술한 책으로 일반 학생,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 혁명과 체제를 타당시하는 역사관과 그 사고방식을 고치게 할 위험성이 있는 불온 책자입니다. 자, 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판단을 강조해요. 여러분도 역사란 무엇인가는 읽어보셨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독서 토론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연구소 사무실 위치 서울시 용산구에 있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일하는 주소도 모르니까. 그게 위법은 아니잖아요. 전화요. 나도 법의 뜻은 정확히 몰라요. 재판부에 상당한 질문으로 전시키지 말고 반대 신문하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예,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중구 예장동 32-16번 디마트.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주소를 모른다 카이.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안기부 감찰실 건물 맞지요? 안기부 주소는 국가기밀사항입니다. 전 변호인은 국가기밀정보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기부 맞네요. 증인, 위에서 이거는 빨갱이다. 이러면 책도 안 읽고 감정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변호인은 추측에 의한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러지도 않죠. 증인은 여기 보고서에 EH카가 소련에서 오랫동안 산 공산주의자라고 써놨는데 맞지요? 예, 조사해보니까 소련에서 오래 살아. 확실합니까? 소련 빨갱이? 확실합니다. 아니면 내 성을 갈겠습니다. 말씀 빨리 갈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다. 소련에서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로 와? 소련 사람도 알면서 소련에서 살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EH카는 6.25 때 우리를 위해 참전한 우방 영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소련에는 영국 대사로 파견나가는 겁니다. 지금 변호인의 주장에 나오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걸 재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문서는 영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전부입니다. 에드워드 칸은 런던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영국인으로 영국을 위해 헌신한 외교관이며 존경받는 역사학자이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책이 아님을 밝힌다. 아울러 역사란 무엇인가가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읽혀지길 바란다. 영국 외교관. 이 학생들 빨갱이 만들라고 인자는 6.25 때 참전한 영국 외교부도 빨갱이라고 우길 겁니까? 본 변호인은 역사가 무엇인가를 포함해서 피고인들이 읽었다는 불온서적 10여 권을 오늘 아침 서점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시중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이 책들은 서울대에서 권장도서 추천도 했습니다. 이 책들이 불온서적이면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 그런 데는 들어놨지라 이 얘기입니까? 사장님, 검사님, 그 불온단체 출신이신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 엉터리 감정처럼 이 사건은 온통 엉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책 읽기 모임은 그냥 독서 모임일 뿐입니다. 책 살 돈 모자란 학생들 책 돌려보고 토론하고 지인을 공부한 거 양여러가 나눠주고 잘했다고 박수 칠 일이지요. 여기 박지는 국민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이 아니라 이 부당하고 폭력적인 공권력의 피해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이 개념 자체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라는 말을 쓰는 순간 개인들은 한 3% 또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거의 80% 이상은 큰 부족감,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압박감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권력에 의해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민주주의, 너는 빨갱이 이런 이분법을 사용하게 되면 한 개인은 이 공동체 권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따 정도가 아니고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부당한 처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처벌받는 게 아니고 이적행위를 한 자에서 사회 전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이런 폭력의 희생자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화 완득이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닌데 핵심은 다문화 사회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 걸까요? 한 대목을 좀 보시겠습니다. 완득이죠. 세워놓은 차에 누군가 낙서를 했습니다. 욕설을 퍼부은 거죠. 완등이 선생님, 학교 선생님입니다. 안 주어진다. 자, 의심이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2층에 사는 남자인데 무슨 일이세요? 그 아시죠, 그 남자? 예? 그 남자 좀 나오라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차를 여기 네. 흥분했어요, 그죠? 왜? 네. 당신이 타협 막으라지. 타이어를 펑크 내고 낙서를 했습니다. 앉았어 너. 야, 당신밖에 욕할 사람 없어 이 동네에서. 육쟁이에요. 야 인간아! 왜 씨발아! 자, 이빨다사. 그렇지. 아, 스페어가 없다니까. 차 이렇게 시켜야지 이유가 분쟁이 없지만. 차 끌고 이 가지. 없이 나는 대문을 뚝 주차. 어쨌든 저희도 사과를 드릴 테니까 그냥 사과하시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뭔 사과요? 이거 내가 안 그랬다고 장난받아. 씨발한 사람들이 진짜. 점점해 나오는데 저 끝까지 양반을 진짜 씨발 없을 것 같다. 아이고, 씨발 병신들이 떼가지고. 뭐? 누가 씨발 병신들한테 세져가지고 돈에 치다 떨어지게. 예, 완디가 권투를 배우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인데 이제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이렇게 남자한테 그런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아들 아닙니까? 저 애들 다 빼자. 자, 요렇게 이제 새들어 살면 그럼 자기 집 앞 쓰면 안 돼? 써요. 그럼 씨발 내 말이 다 틀렸어요. 일 좀 해주시면 제가 학교에서 잘 알아둘게요. 제가 봐준다고 대표님. 이거 도제값 물어줘야 하는데. 저희 새끼들 아까 가서 씨발 콩밥을 처먹어야지. 저기 벌써. 아까 나 사기 안 해. 도발사 복. 당신 복 좋아해? 그럼. 그 복 들어가면 해봐. 그럼. 개인재산 침해. 뭐? 오빠가 먼저 잘못했잖아. 어? 그만해. 동네에서 나한테 두개 받고 싶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우 아닙니다. 제가 이 자신감 교육을 잘못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뭐에 빨리 사과드리지 않고. 야마토 안 돼? 저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빨리. 네, 보통 이 정도면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나쁜 놈들은 안 그럽니다. 아저씨, 왜 사인하고 가세요? 사인 씨. 씨, 오늘 장난 가자고 열면 다 열어버리자. 아저씨. 사인 제가 대신 할게요. 네. 사모님이세요? 동생이에요. 응? 동생. 요놈이 그 선생님이 노총각이거든. 아이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동생이라. 네. 아유, 이제 다 오늘의 결론이 났습니다. 과연 우리라는 개념과 이 세계화는 어떻게 같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세계화하면 우리가 넓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세계화는 결국 우리라는 이 정체성을 파괴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없는 나도 가능한 걸까요? 그러면 나도 혹시 우리가 파괴되면 또는 우리가 바뀌면 나도 바뀌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실존 철학은 이제 오늘날 세계화 시대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또 그 속에 당연히 나도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가 물었던 것처럼 신 앞에 단독자란 이런 단순한 질문 가지고는 실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만 가지고 실존 문제를 다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존 문제는 아주 복잡한 현상이 됐고, 또 이러한 세계화, 기술의 문제, 그리고 세계 다양성, 다원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만 더 키워놓은 셈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우리 또 나, 너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실존 문제를 새로 던질 수 있어야 된다. 뭐 몇 가지 그냥 간단한 이제 아이디어만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크의 그 톨레랑스 이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톨러런스는 이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치가 종교를 규제하지 말아야 되고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분리를 이제 추구했던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오늘날 타당할까요? 저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관점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피임의 문제 가지고 우리 한참 종교계와 갈등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인권의 문제와 종교의 특정한 계율이 이렇게 상충, 서로 맞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끝까지 허용해 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변화된 세계에서 우리 스스로 합의한 새로운 인권을 종교계에 좀 강요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새로운 갈등 상황이 생겨났고 그걸 우리는 로크의 이론 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 피터 싱어의 동정심, 동정의 그 동심원, 이것을 확장해 나간다. 고통받는 모든 생명체의 학대를 금지하는 윤리의 어떤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채식에 대한 아주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반발심은 아닌 듯 보여요. 우리가 뭐 잡식, 육식 동물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먹는 것에 대한 통제, 규제 이런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고귀한 이념에 근거했을지라도 자유의 문제를 낳는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뭐 이러저러한 윤리적 근거를 대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폭력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동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쌍방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동정해가지고 도와줬어요. 저도 뭐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원래 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 도와줬더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 누가 도와달라고 그랬어? 네가 도와주고 싶어 도와줬지. 뭐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욕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동정심을 베풀어야 되나요? 이런 문제 쉽지 않습니다. 또 이제 우리 동물 보호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반려견 보호하라고 그래요. 반려견 없애는 게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는 저 들판에 뛰어놀아야지 아파트에 개가 산다는 게 무슨 그게 개다움을 존중하는 걸까요? 오히려 그거는 인간을 위해 사육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러한 죄의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반려견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도 동정의 문제도 조금은 편향된 시각에서 다뤄지고 있다. 다음에 제러미 리프킨의 이제 엠퍼시 공감의 문제인데요. 뭐 논의를 하자면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웃 국가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도와주려고 기술을 수출해주고 농업기술을 수출해주고 공업기술을 수출해주고 해서 이웃 국가를 잘 살게 해줬다는 거죠.
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 이웃 국가를 잘 살게 해줬어요. 중국이 산업화됐습니다. 결론, 에너지 고갈, 환경 위기. 과연 이 공감의 확장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전체 인류에게 이득이 되느냐? 도덕적인 결정이 파국을 낳을 때도 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접근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새로 이제 해결하려면 새로운 형이상학, 새로운 윤리학이 요구되는데 저는 그것을 서로 살림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남북한 문제도 연결이 되는데 서로, 남북한이라는 것은 서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서로에는 남과 북의 문제 당사자도 있지만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인류 전체 서로는 확장이 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때그때마다 우린 다른 원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거기 한 명이 더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서로의 관점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명이 들어온다면 만일 그 공간이 사람으로 꽉 차버렸다면 방귀 같은 것도 함부로 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라는 것이 복잡하게 바뀌는 현대 사회에서는 단선적으로 또는 아주 심플한 상황을 상정을 해서 윤리나 이런 원칙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마다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그걸 서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우리는 원리들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 하지만 그 모든 원칙들의 큰 아웃라인, 어떤 가치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살림이라는 방향이다. 죽임이 아니고 살림이다. 서로를 살리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방향. 혼자 잘 살고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고 모두에게 좋은 삶, 이것을 추구하는 살림의 방향을 택한다면 종교, 정치 등등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복합 정체성 문제들을 우리가 서로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조건은 결국 대화와 토론과 협상, 타협이라고 말하는 공동체 원리가 반드시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폭력의 부재, 폭력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합의를 이끌어낼 때 이걸 지중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였고 제 식으로 이제 슬기둥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됐을 때 우린 비로소 서로 살림을 이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추구하는 실존 철학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존 철학에서 실존하는 자는 누구냐? 뭐 그건 답은 분명합니다. 나 자신이 실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것을 서양에서 말하는 에고 중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말 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 나간다면 결국 이 나는 우리 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우리 나를 이해하는 과정을 보니까 언어 문제도 있고 심리 문제도 있고 문화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정치, 종교 모든 것이 한데 다 아우러져 있더라. 그럼 이걸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나는 언제나 복합 정체성을 갖는다. 그럼 에고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의 몸과 나의 관계와 나의 상황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서로라는 조건들을 모두 낱낱이 살피고 또 거기서 실존 철학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갈래로서의 나를 지향하고 긍정적인 나의 모습으로 옮겨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길, 살림의 길도 함께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갈 길은 멀고 준비된 건 별로 없고 아쉽지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 쉬고 토론
토론을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